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인사드린 고혜림입니다.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삶의 숨은 재미 찾기. 예,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재미있게 살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그닥? 네. 재미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재미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재밌다고 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럼요.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성취감, 네, 성취감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때 약간의 인정,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뭔가 즐거운 기분이 막 나는 거죠. 이 어떤 것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밌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산다는 게 사실 항상 재밌을 수 있을까요? 여기 혹시 산다는 게 항상 재밌다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떠세요? 항상 재미없습니다, 사실. 예, 태어나는 순간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 순간 이후부터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좀 재미있는 거를 의식적으로 찾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 이게 그 모든 것이 정해진 어떤 규칙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그게 마치 책을 읽듯이 한 사람도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책을 읽듯이 저 사람이라는 책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저기서 내가 공감할 게 있다, 혹은 나도 저럴 때 그런 거를 좀 느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강연은 저는 기대한 것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재미있다라는 걸 정의를 해보면 뭔가 아기자기하거나 즐거운 기분이 드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살아가는 형편이나 살아가는 맛이 있을 때도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살맛 나는 거 재밌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 재미라는 것만을 가져왔을 때는 사실 모든 교육도 재미에서 출발합니다. 아기들 딱 태어나면요, 0살부터 우리가 뭐를 쥐어줍니까? 초점책 책부터 해가지고, 아기 키워보신 분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고, 조카가 있으면 또 보셨을 거고 할 텐데, 이 사람이 딱 태어나면요, 우린 그때부터 놀잇감을 던져줍니다. 예, 놀잇감을 던져주는데 보면 그 놀잇감의 설명서를 보시면은 모두 교육적 효과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했을 때 아이의 어떤 기능을, 역량을 키워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에서부터 사실 교육이 다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교육과 놀이가 접목된 걸 언제 그만둘 것 같으세요? 언제쯤부터는 그냥 교육이 아주 지리하고 지루한, 견뎌야 되는 시간이 될까요? 그게 좀 입시 전쯤이지 않을까요? 요즘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시면 선생님들 연령대가 제일 잘 모르겠지만 20대 후반 정도 다 되시죠, 그죠? 그죠? 네, 이때 빨리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네, 20대 후반 정도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나이 이전에 지금의 아이들은요, 지금 10대, 30대로 하지 마세요. 10대 아이들 교과서를 딱 열어보시면은 휘황찬란합니다. 네, 총천연색으로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막 만화같이 이렇게 사파가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게 다 재밌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저는 선생님들보다 한두 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은데 옛날 교과서를 보면 흑백에다가 사진도 별로 없고 글만 쭉 있거든요. 줄글만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과서가 참 재미가 없는데, 보면은 요즘 교과서는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재밌게 하고, 그리고 뭐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하는데 보면은 활동을 아주 재밌게 구성합니다. 만화를 그려오라고 하기도 하고, 모둠으로 활동을 해도 뭔가 계획을 해봐, 신문을 만들어봐, 이런 거 하는데 저 때는 그냥 다 원래고사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참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을 고등학교 입시를 우리 다 지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왔으니까, 예, 그럼요. 얼마 전에 지나왔으니까 보면 그때를 빼고 이제는 우리 삶에서 입시라는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은 뭐 입시처럼 이렇게 내몰리는 경쟁에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물론 소소한 갈등이나 경쟁이나 이런 건 다 있지만,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호모 루덴스. 이게 뭘까요? 루덴스 하면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는 잘 알고 계시죠? 이때 그 사피엔스가 보통 한 인간의 지혜를 주로 강조한 지혜의 인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한 18세기 정도 때부터는 사피엔스가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 이전의 인간들에서 우리가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세기 무렵 들어서면요, 도구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산업사회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도구적 인간을 강조하니까 그게 호모 파베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가 나오는데요.
요한 호이징하라는 네덜란드의 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부터 한 20세기 무렵까지 걸쳐서 사용될 이 용어를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루덴스는 놀이와 유희입니다. 그래서 재미의 인간, 유희의 인간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그 재미 있잖아요. 이 재미가 사실 어디에 남아있냐라고 했을 때 예술, 운동 경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 있으시죠, 그죠? 월드컵 경험 못 하셨죠? 그 거리 응원 이런 거, 그죠? 너무 어릴 때셔가지고. 예, 그런데 그 거리에 제가 뛰어나갔거든요. 빨간 티 입고. 예,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다른 나라엔 또 잘 없어요. 예, 없고.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으로라도 남아있는 거 유튜브 보시면 아마 예, 그 열기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정말 즐겨서 재밌게 하지만 응원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신나게 할 때가 없단 말이죠. 예, 운동 경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 지식도 재미와 연결이 돼 있고요. 정치는요, 정치도 재미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법률, 전쟁 이런 것도 다 놀이나 재미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전쟁놀이 하는 거 요즘은 잘 골목길에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런 과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모든 인간사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요한 호이징하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재미의 인간이라는 게 녹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장소가 하나 있는데 제 장소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환기를 해볼게요. 책 모양으로 건물이 지어진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카페예요, 카페. 카페인데 아테네 학당이라는 데입니다. 예, 혹시 부산에 가시게 되면 이 초량 광복동 쪽에 있거든요. 한번 들러보십시오. 네, 아테네 학당이라는 곳이고 정말 외관이 이렇게 이제 책 모양처럼 책이 꽂힌 것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만 딱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보수동 책방 골목 이렇게 글자를 이제 초성, 중성, 종성 나눠놨거든요. 예, 보수동 책방 골목인데 그 앞을 과거에는 우리가 책을 구하려면은 굉장히 신간을 구하거나 고서를 구하거나 뭐든 간에 책을 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한동안. 그랬는데 그때 부산에서는 울산도 제가 찾아보다가 왔는데 울산도 이런 골목이 있습니까? 혹시 보수동 책방 골목처럼 옛날부터 조성된 잘 못 찾으시겠나요?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나중에. 부산에는 이런 장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가시면 아직까지 이런 책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뭘 보셨나요? 주간 스포츠 이런 것들 아직 판매하고 있습니다. 옛날 가수들 그 한복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요. 조선시대 같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장소 몇 군데를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 같아 보이세요? 분위기상. 이런 게 진열되어 있는 곳은 프란시스 베이컨, 단테 이런 사람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은 대체로 서점이거나 아니면 도서관이거나 그렇죠. 그런 장소입니다. 자, 책이 빡 많이 꽂혀 있는 곳. 이곳은 서점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할 때 살짝 한 줄 문구가 지나갔는데 선생님들께 그 그림책에 관련된 저서를 쓴 걸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책을 썼는데 이게 전부 그림책이에요. 여기 꽂힌 거는. 네, 그림책이고 이것도 장소는 이제 부산에 있는 그 F1964라는 데 옆에 예스24. 특정 상표를 절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책이 꽂혀 있는데 이게 사실 사람이 닿지 않는 층까지 저 꼭대기까지 이렇게 책이 꽂혀 있어요. 그림책이. 그래서 제가 그림책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딱 보니까 마침 이렇게 그림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여기 꽂힌 그림책들이 조금 있어요. 마음의 집이라는 책인데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라는 작가의 책이거든요. 이 그림책을 혹시 보신 분 한번 살짝 손들어 보실까요? 좀 있으시네요. 이 책에서 제가 구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읽어드리고 또 그 다음 장면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마음의 집이라는 걸 주제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집에는 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이 있어. 문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어떤 사람은 활짝 열어두지 문을 아예 닫고 사는 사람도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연상되는 어떤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쭉 읽어 나가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옛날에 종이 접어서 이렇게 자르면 사람 모양으로 연결되는 거, 그겁니다. 이 안에 마음이 텅 빈 사람이 하나 있지만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른 마음들도 아주 많거든. 그 속에서 다른 마음들이 네 마음을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사실 어린이들한테 읽혀보면은 그냥 마음의 집, 나는 어떤 게 좋아요, 어떤 장면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읽고 나면 생각이 갑자기 깊어지고 표정이 진지해지세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혼자 막 성찰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장면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좀 전에 나온 건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사람 속에 있음과
홀로됨의 어떤 그런 것들, 외로움을 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안에 보면은 미움의 정서도 있고요. 내가 미워하다가 변기에 내려버리는 마음,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어른들이, 성인 집단이 주로 있는 독서 치료 집단에서 보면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쓸 말이 너무 많아져요.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책 같은 것들 을 연결해서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이제 공간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한 6군데 정도, 이거는 이제 독립서점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책이 진열이 돼 있고 팔기도 하고, 물론 지관서가 같은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그 상영, 영화 같은 것도 상영을 하고요. 이제 작은 공연들이나 강연들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웅장하죠. 김해 쪽에 있는 지혜의 바다라는 곳입니다. 도서관인데요. 김해 들르실 일이 있으면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책이 가득 차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느껴지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거 다 내 거야. 뭐 이런 느낌. 네. 저거 다, 하나하나 읽고 나면 저게 다 내 거가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에 가 있으면은 느껴지는 제 생각은 뭔가 뷔페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나열된 곳. 만화책도 있어요. 참고로.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I love 라이브러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시계 한번 보시겠어요? 몇 시 몇 분인가요? 네, 이게 우리가 시계 광고 보면은 항상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시간 10시 10분인데요. 제가 딱 그 시간에 도서관 갔다가 찍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죠, 그죠?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박제를 해놓고 제가 선생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책이나 여행이나 소소한 재미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 화두를 던져보겠는데, 선생님들 산책을 최근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살짝 한번 손들어 볼까요? 산책 최근에 했다 하시는 분. 네, 바쁘셔서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산책을 하는 거, 혹시 뭐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싫어하시는 분만 손들어 볼게요, 지금. 네, 여행 좀 별로. 극혐. 손들어 보실까요? 없으시네요. 네. 산책, 여행,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은 좀 이제 재미를 찾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읽는 것도 일종의 산책과 여행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공감을 하시네요. 산책 좋아합니다. 네, 산책 좋아하고, 왜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밥 먹고 나서, 급식 먹고 나서 운동장 이렇게 도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혹시? 회전초밥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가르쳐서 둘둘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트랙을 걷고 있는 거죠.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근데 회전초밥집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주 귀엽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밥 먹고 산책하니까 건강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혈압도 낮추죠. 당뇨 위험도 줄이죠. 성인병의 모든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책은 식사를 하시고 꼭 한번 10분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절대 잔소리 아닙니다. 저 잔소리 하는 거 싫어해서. 산책 저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행 좋아합니다. 여행 좋아하지만 거창하게 해외로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잘. 뭐 때문에 쉽지가 않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시간 내기도 그렇고, 뭔가 좀 시간 여유가 많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여행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그때쯤 현충일 무렵 해가지고 연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고 싶었던 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를 계획을 잡았냐면 파주 갔다가 서울 들렀다가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갑니다. 저는 무조건 운전. 뭐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왜냐하면 지금부터 운전을 잘 해놔야 나중에 토요일 되면 유럽까지 제가 운전해서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운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까지 갔더니 한 5시간 반 정도 이렇게 쭉 걸리는데, 거기 갔더니 헤이리 마을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헤이리 마을에 들렀어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볼 곳은 딱 2-3군데였어요. 책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뭐 전시관 이런 것들 몇 군데를 보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한길사에서 하는 책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마침 앤디 워홀 작가의 그 젊은 시절의 작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그리고 또 윌리엄 모리스 작가의 책들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한 건 지하층에 가니까 그림책을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림책 중에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림들이 막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 고흐의 방. 마지막에 생활했던 방 아시죠? 그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일단 저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죠.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너무 재밌게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이제 미술관 이렇게 보고
서울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 일정 속에 서울에 가서 또 더 좋은 걸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작년부터 보고 싶었던 전시가 있는데 이제 사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기가 잘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야지 갈 수 있는 건데 서울에 갔더니 국립미술관에 제가 보고 싶었던 전시가 있어가지고 요걸 보러 갔어요. 네,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책과 관련된 것들을 쭉 얘기를 밑에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거는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 기록인데 기록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이걸 찾아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부터 기록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면 되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장들 같은 귀족들, 왕족들 밖에 없었는데 이 쐐기 문자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우리 지식의 외장하드 같은 게 생긴 거죠. 인간이 저장할 수 있는 지식의 외장하드가 생겼고 이걸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생긴 거죠. 지금 보시는 이게 그 전시관에 실제로 와 있는 점토판들입니다. 이 중에서 다 해석은 되시겠지만 제가 중간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해석이 너무 잘 되시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그때도 그래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제가 요 글 중에 하나인데요.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조금 이 수메르 문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요.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남자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나서 혼외자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 내가 유산을 줄 수 없어 라는 내용을 공증받다시피 글을 써놓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때 고민이나 지금 고민이나 그러시죠, 그죠? 여기 있는 건 아마 잘 알아보실 것 같아요. 5일은 5, 5, 20, 5, 3, 15 5단 곱셈표입니다. 네, 이런 것도 쐐기 문자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을 이제 기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손들도 알게 되고 그 후대까지 전파가 다 되는 거죠, 그죠? 지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의 책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런 내용들 중에서 신문기사에 보도된 게 하나 있어요. 학생의 귀는 등에 달려있다. 그래서 학생은 등짝을 맞아야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저기에 적혀 있답니다. 네, 지금이나 그때나, 그죠? 고대의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어 적에게 던졌지만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두 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일리아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무슨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가 나이 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떼, 꼰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은 20대 후반이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약간 세대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요. 세대 차이 느끼는데 똑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세대는 어떻게 저떻게 이런 얘기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 그 기록이라는 게 쭉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 같이 해오면서 사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이 똑똑해졌죠. 지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삶의 방식도 많이 개선되고 그렇기 때문에 쌓여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위에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 와서 결국은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요. 지식을요. 조만간에는 제가 이거 몇 년쯤 예측하냐라고 누가 물어봐서 그래도 30년은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뉴럴링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뉴럴링크? 신경망을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이제는 지식을 다운로드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언제쯤 예상하느냐고 했을 때 저는 한 30년 안에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조만간 가능할까요? 일론 머스크 씨가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조금 허황된 개념들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뚫어질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는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00살쯤은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됐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인류의 역사상 쌓여온 지식들을 다 습득을 하고 혹은 그걸 습득한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자기 있게 된 거예요. 책으로 공부한 것들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자기가 이런 이제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 얘기는 두고요. 소로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소로.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한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걸을 때 동반자를 필요로 한다면 마음속으로 자연과의 친밀한 교감을 얼마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걷기는 그저 평범한 일이 될 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책할 때 꼭 친구 데려나가십니까? 어떠세요? 혼자 가세요? 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셔야 뭐가 좀 보입니까? 주변이 보이죠. 소리도 들리시죠. 들어본 소리 중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새소리 많이 들리죠, 그죠? 뻐꾸기 소리 많이 들리고. 걔들 목청이 참 커요. 저 멀리 산에서 오는데 다 울려요. 그런 목청을 가지고 싶죠, 그죠?
네. 저는 한날 비가 내리고 그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 생태공원 쪽을 산책을 하는데 보니까 아무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물이 좀 콸콸 흐르는 소리가 강가에 들리는데 갑자기 오리 가족들 소리가 꽥꽥꽥꽥꽥 저 잘하죠, 그죠? 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좋잖아요. 요즘 기계가 좋잖아요. 휴대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녹음기. 바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잠시 앉아서 오리 소리를 녹음하면서 참 이게 자연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녹음한 소리를 한 번씩 그 산책을 못 갈 때, 근데 가고 싶을 때 틀어봐요. 담아놨다가. 그리고 개구리 소리도 있거든요. 밤 되면. 네, 그런 것도 녹음을 해놨다가 한 번씩 들어보고. 그래서 자연하고 교감을 진정으로 하시려면 가능하면 혼자 산책을 하시면서 그리고 감각이라는 것을 좀 깨워보시면 좋겠어요. 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연이 절대 안 보입니다. 옆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오늘 뭔 일 있었는지 아나?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들어줘야 돼요. 네, 들어줘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계속 이제 호응이 있어야 돼요. 네, 결국 상호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상호작용이 자연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게 되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슬픔을 절대 억누르려 하지 말고 슬픔을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슬픔이 그만의 온전한 존재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손 들어보세요. 인사이드 아웃. 많이 보셨어요. 절반 정도.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파랗게 생긴 애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걔가 이름이 슬픔이에요. 슬픔. 근데 이 슬픔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아이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슬픔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세계가. 그런데 기쁨이가 또 있어요. 기쁨이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감정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슬픔이를 기쁨이가 어떻게든 얘를 좀 달래주고 없애려고 해요. 사실은 쫓아내고 싶어 해요.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 슬픔이의 해결이라는 거는 쫓아내는 데서 생기는 게 결국 아니더라고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스포일러 해도 될까요? 될까요? 결국은 슬픔을 끌어안는 데서 옵니다. 네, 그 슬픔 자체를 있는 그대로의 총량으로 받아들일 때 이 아이가 온전하게 이제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좀 살다 보면 슬퍼질 때 있죠. 선생님들 지금은 좀 슬프십니까? 어떠세요? 안 슬프세요? 지금 기분은요? 그냥 평온한 상태. 네, 혹은 아직까지 기대감에 막 마음이 설레는 상태. 네, 강연이 좀 더 재밌을 타이밍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기대감에 설레는 상태이실 수 있어요. 슬프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다들 슬픈 경험을 하시게 되죠. 상실의 경험도 있고 뭔가 일의 성취에 있어서의 좌절도 있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올 때 그 슬픔 자체를 잠깐 머물러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감정에. 이 슬픔도 있는 그대로의 손님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끌어안지 않으면요. 계속 좀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실도 예를 들어 볼게요. 상실도 예를 들면 이 상실이라는 걸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애도의 기간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연인과 헤어지더라도 그래요. 네, 헤어지더라도 이별을 하고 나서의 일종의 그 애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충분히 잘 보내지 못할 경우 말하자면 그 상실감 자체를 제대로 잘 끌어안지 못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올라옵니다.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이상한 반작용처럼 이런 반응이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어떤 애도 그리고 그 감정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미하고 사소한 것들에서 즐거워하고 미소 지을 때 소소한 행복감이 찾아온다. 소소한 행복 이러니까 우리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확행도 또 생각나시죠? 선생님들은 소확행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소확행을 좀 적어왔거든요. 제 거를. 네, 선생님들은 어떤 소확행이 있으신가요? 꽃을 사서 꽃꽂이 했을 때. 감사합니다. 꽃꽂이를 예쁘게 했을 때. 네, 너무 좋네요. 또 다른 한두 분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떨 때 나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이 있더라. 산책할 때 좋습니다, 선생님. 네, 한 분만 딱 더 말씀해 주세요. 좋아하는 작가 책.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구매해서 내가 집으로 데려갈 때. 네. 또 한 분 더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은 맛있는 거 먹어요. 아니 네. 음악을 들을 때. 선생님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데요? 소극장 음악 연주 직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소확행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소확행이라는 거는 개인의 욕구에서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제가 몇 가지만 던져볼게요.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는 힘과 성취. 잘 들어보시고 내가 꽂히는데 일단 투표를 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 네 번째는 생존, 다섯 번째는 즐거움, 쾌락. 어떤 거에 꽂히실까요? 자유. 네, 자유 손 들어볼게요. 자유. 네, 저도 자유. 그다음에 힘과 성취다. 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이다. 사랑과 소속이다. 네. 그리고 생존이다. 나는 생존. 나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보다는 항상 안전해야 돼. 즐거움이다. 쾌락이다. 쾌락, 손 드셔도 돼요. 왜 쾌락에 손 드는 걸 죄책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욕구에 관련된 어떤 5가지 내가 무게를 두는 것이거든요. 저는 자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자유를 느낄 때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쇼생크 탈출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EBS에 한 번씩 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저는 어떤 장면이 좋냐면 탈출 장면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앤디 듀프레인 이 주인공이 옥상에 아직 그 복역을 하는 장면인데요. 옥상에 외부 일을 하러 가는데요. 거기서 동료들한테 일이 끝나고 갑자기 이제 그 교도관이 일을 도와줘가지고 칭찬받을 그 베네핏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동료들한테 맥주 한 잔씩 돌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동료들이 같이 느끼는 자유, 그 자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 그러니까 제가 무게를 두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홀로 다니면서 약간 운전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유럽에까지 몰아가기 위한 연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좋아하고 여행을 가는 것도 가까운 데도 무조건 가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그래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봐도 이건 정말 고대시대 영화예요. 그런데 사운드 오브 뮤직을 봐도 같이 탈출하는 장면 이게 좋아요. 자유를 찾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지금 어떤 욕구가 내가 좀 끌린다 하는 게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선택을 하고 나의 확실한 행복이나 삶의 어떤 에너지를 찾으실 때 그쪽 방향에 연관된 것을 찾으시면 확실하실 겁니다. 네. 아, 이거 어렵게 한자말을 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대신 읽어드릴게요. 소위 사, 식수, 뱀이 물을 마시면 성독, 독이 되고 우식수, 성유,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됩니까? 우유가 되죠. 지학성보리, 우학성생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기롭게 배우게 되면은 보리, 현명하게 깨닫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아주 어리석게 배우게 되면은 생사의 고통으로 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요즘 이 위의 문구가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좀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어떤 종교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제가 아랍 성전까지는 가봤는데 그까지는 제가 좀 극복을 못하겠고 성당도 다녔고 교회도 좀 다녔고 절도 다녔고 해가지고 다 세례명도 있고 법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를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혹시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형상화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말로 부딪혀보자 생각하고 왔는데요. 출발이 중간에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지식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죠. 어떤 한 분야로. 그 첨단까지 뻗쳐나가는 거예요. 각자의 분야에서 뻗쳐나가는데 이게 구처럼 생겨가지고 뻗쳐나간 지식이 한 군데서 모이게 되더라고요. 이 도형 자체가 이해가 되실까요? 3차원 도형으로 변하는 거죠. 2차원이었던 게. 그래서 종교들도 사실은 끝단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가다 보면 그 맞닿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구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저는 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먹고서 내뱉는 것이 그 주체가 뱀일 경우에는 독으로 나오는 것이고 주체가 소일 경우에는 사람한테 얼마나 이로운 동물입니까? 그게 우유가 돼서 나온다 이런 말인 거죠. 일상에서 받는 상처와 마주하는 갈등 그리고 관계에 대한 고민 이거 보시는 순간 매일인데 나의 일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일상에서 상처 많이 받으시죠? 네, 사람한테 주로 받으시죠. 책이 상처를 주든가요? 저는 주던데요.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종이 비어가지고 그런 적 없으세요? 새 책은 좀 이렇게 책 모서리 발등에 찍고 막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책에 상처를 받긴 하나 그 물리적인 상처는 금방 아물고요. 사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오래 가죠. 들추면 다시 나오죠. 그 당시로 시간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사실 뇌에서는 편도체 어디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나 우린 지금 뇌과학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면 일상에서 받는 상처와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항상 있으실 거예요. 항상 있으실 거고 사람 관계에서 고민은 끝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끝이 없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세요?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죠. 아니면은
내가 이 친구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매개자가 있어가지고 와서 좀 화해 좀 해주면 좋겠어요. 조정자가 와가지고. 아니면 상담사가 와가지고 두 사람들 앉아보세요. 4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안 되거든요. 내 고민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고민도 같이 들어줘야 돼요.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같이 들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찾을 수 있는 게 여기는 지금 문학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책 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학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은 문학은 수단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세계이자 예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 자체는 아름답지 않은 아픈 상처가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상처를 남한테 드러내면 나의 약점이 될 것 같잖아요. 뒷말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는 이런 상처가 드러나도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책이 주는 효용이에요. 효과고 효용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네,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요. 과거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좀 그 사람들은 오래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칸트도 오래 고민했을 거잖아요.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어떤 말을 만들어냈냐면 칸트도 결국 타인을 환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닌 남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들, 이게 언제 가장 심했냐라고 물으면은 아실 거예요. 1, 2년 전까지. 뭐 때문에? 그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극도의 배제와 차별과 분리와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어요. 경험하셨죠, 그죠? 그 코로나 시기에 경험한 것들이 만약에 제가 사람의 능력치를 이렇게 눈으로 가시화해서 볼 수 있다면 배타심 영역의 역량이 엄청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나와 다름에 대해서 바로바로 감지를 해요. 아주 예민해졌어요, 그 감정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나와 다른 어떤 것들, 외향적인 거나 내향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단 두려움을 느끼고 배제를 하고 선긋기를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마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옮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였긴 하죠. 대단한 문제였긴 하나 앞으로 계속 온다면서요. 그와 유사한 것들이. 그러면은 빙하가 녹으면서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가 배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면은 결국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에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저는 항상 책의 첫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한 30페이지 정도 읽어가야 그 책이 좀 앞면 트기가 좀 어려워요. 낯가림이 있는 것 같아요. 낯가림이 있어요. 그래서 책하고 한 30쪽에서 40쪽 정도 읽어 나가면 걔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그래 잘 읽어볼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새로운 세계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선생님들 그 안에 불이 꺼져 있어요. 아직 잘 모르는 세계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한 발 내디디기가 쉽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살짝 탐색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탐색을 하고 나면 어떠세요? 저기 길이 좀 있고 저 불을 켜면 되겠고 저기 좀 사람 같은 형상도 있고 귀신은 아니고 사람이네, 이게 확인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글을 쓴 사람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혹은 그것이 문학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주인공들과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고 대화를 또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지금의 감정 상태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그냥 평온한 상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온한 상태인데 이 평온한 일상들을 계속 경험하시다 보면은 내 감정의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약간 좀 기분 좋고 하하 웃고 넘어가고 짜증나 하고 넘어가고 그냥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런데 책을 조금 접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가성비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가성비 있게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감정들. 그래서 이 다양한 감정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책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서의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봐주십시오. 그러면 문학과 카타르시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카타르시스는 선생님들 아시는 개념으로 이제 정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화라는 게 이열치열의 개념처럼 사실은 아픔과 어떤 특정한 감정,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드러냄으로써
그거를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프로이트가 심리 치료에서 많이 활용한 거기도 한데요. 신경증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죠. 제가 프로이드의 책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집에 있다 보니까 중학생 때 우연히 그 꿈의 해석을 펼쳐봤어요. 아우, 너무 어렵던데요. 네, 중학생이 꿈의 해석을 정신 치료를 하는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기는 했으나 그 당시엔 이해를 잘 못했고 그 뒤에 공부하면서 30대, 40대 이때쯤에 다시 읽으면서 제가 조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이드가 말한 것이 뭐냐면 최면이든 뭐든 이런 감정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드러내서 가시화함으로써 아니면 우리 무의식에 있으면은 이 무서운 감정들이 점점 형체를 알 수 없게 커져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네,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혹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무의식 속에만 묻어두고 말을 하지 않으면요, 얘는 그 안에서 내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요. 네,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서 해보고 그걸 무서운 걸 글로 써보시잖아요. 그럼 그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써보시라는 거고 말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드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도 보시면은 문학은 기쁨, 슬픔, 우정, 사랑, 희망, 실망, 비꼼, 야유, 반어 등 여러 조건에 대한 카타르시스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감정을 느껴라고 제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주인공이 혹은 저자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답을 못 찾겠어라고 할 때 책을 보시면은 그 책 안에는 저자가 풀어놓은 해결책과 그리고 우리가 반면 교사도 있어요. 이거 틀렸는데 싶으면은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예. 정면 교사도 있지만 반면 교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의 해결 과정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대리적인 경험을 하면서 어떤 성찰, 나의 통찰에 이를 수 있는 그 정화의 과정을 경험하신다는 거죠. 문학의 1차적인 기능이 보상에 있습니다. 보상. 네, 보상.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제 교육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리학에서도 나오는데 문학치료, 독서치료의 개념을 이제 심리치료요법으로 도입을 한 사람이에요. 아들러. 그 다음에 독서행위도 한번 보실게요. 원래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원시 제2의 형태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전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학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의식을 건드리고 의식으로 끌어내는 어떤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적인 텍스트는요, 이게 조금 저는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텍스트 안에는 빈자리가 항상 있어요. 글을 쓰게 되면요. 그 빈자리를 포함한 독자,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독자인 거예요. 독자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걸 뭐로 채우냐면은 뭐로 채웁니까? 의미로 채워요. 의미로 채우고 자기의 심리를 투사해서 그 빈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요, 어떤 글이 책으로 나왔다, 누구의 말이 책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작가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 글은, 그림은, 영화는 독자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빈자리에 독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책을 내고 이제 판매 금지 해놓을 수도 있죠. 그럼 독자가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대체로 출판이 된다면 독자에게 빈자리를 양보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에서 기호라는 것은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됐든 혹은 어떤 스토리든 행간의 맥락이든 내포된 숨은 의미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독자 혹은 우리가 이제 독서 치료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징을 환기하는데요. 이게 곧 빈자리 채우기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독서 치료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들 독서 치료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독서 치료? 네, 독서 치료. 네, 좀 계시네요. 절반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비블리온이라는 책, 문학이라는 단어와 테라페이아라는 단어, 의학적으로 이용하다, 치료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비블리오 테라피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요. 이 독서 치료라는 개념은 조금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경기대학교의 임성관 교수님인 것 같아요. 내담자와 참여자가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매개로 상담사나 치료자와 1대1 혹은 집단을 구성해서 음악적, 연극적, 아까 음악도 같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음악적, 연극적, 그다음 미술 치료도 접목될 수 있어요. 미술적, 문학적인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적응을 하고 현실 상황에,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적응하고 그다음 성장을 위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국내에 독서 치료의 개념이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독서 치료를 시작을 한 건 2017년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독서 치료 한다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네, 뭐 하는 건데요? 책 읽는 거 아니에요? 나 책 싫어하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네, 독서 치료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이제 독서 치료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분들을 전국적으로 다 이제 팔로우를 해놨거든요. 해놨더니 그분들이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네,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독서 치료의 개념이 예전에 독서 지도, 독서 상담을 넘어서서 이제 좀 치료적인 어떤 개념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문학의 매체라고 하면은 혹시 나는 글까지만 문학이라고 본다. 혹은 독서의 행위는 글이라고 본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글까지만이 문학이다. 독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음성 매체까지 포함한다. 어떠세요? 음성 매체까지 포함한다? 네, 음성 매체 좋습니다. 영상까지도 나는 독서라고 부를 수 있겠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얘기도 독서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습니까? 구술 아카이브 이런 것처럼 할 수 있겠다. 가능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선생님 잠깐 에어컨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음성, 그 다음에 정말 종이로 된 책, 그리고 영상, 저기 필름 모양을 갖다 놨는데요. 저는 좀 텍스트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학 비평 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술 아카이브까지 포함해서 누군가의 구전된 그분들이 글을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혹은 녹음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표현하는 것을 2차적으로 누군가가 받아서 해석해서 써야 돼요. 이런 것까지를 저는 다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과거 같으면 그냥 글만 이렇게 텍스트로 하겠지만 제가 이제 요거 약간 곁다리 벗어난 얘기긴 한데 그 음성을 강력하게 텍스트로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낭독 봉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분들께는 음성이 독서가 아닌가요? 독서 읽고 갔거든요. 최근에 녹음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금붕어 룰렛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르가 워낙 스릴러 쪽이라서 그렇긴 한데 읽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책을 좀 읽을 시간이 요즘은 많이 없거든요. 핑계지만. 그런데 소설은 거기 가서 읽게 됩니다. 네, 녹음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음성 매체까지도 저는 독서라고 텍스트라고 포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독서 치료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독서 자료를 읽거나 들은 후에 토론을 하거나 이거는 독서 지도가 되겠죠, 그죠? 토론을 하거나 역할놀이 혹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활동 등 구체적으로 계획된 활동을 함으로써 여기 부분이 이제 구조화된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계획된 활동을 함으로써 독서 자료에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이끌어내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 치료는 참여자가 비슷한 정의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기도 있어요. 통해서 이 문학 작품들을 매개로 치료자와 1대1 집단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독서 치료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독서 치료의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책을 읽는 그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사색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는 거는 첫 번째 겁니다. 정보 제공형 자기 조력적 독서 치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호작용적 독서 치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문적으로 상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매개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관서가에서도 나중에 하게 될 독서 소모임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독서 소모임의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어떤 소모임에 대한 정보들, 사전 정보들이나 구조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상담 기술이 있으시다면 독서 치료의 집단처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표현 중심의 독서 치료인데요. 이때는 글쓰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는 놀이치료, 심리극, 미술치료, 음악치료하고 접목이 충분히 가능해요. 마지막 통합적 구조적 독서 치료는요. 위에 세 가지 것들을 매개자 혹은 상담자의 능력에 따라서 섞어가면서 쓰시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독서 치료 집단이 단순히 우리가 모였을 때 책을 읽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책을 하나 꺼내 볼게요. 여기에 보이는 책이 혹시 뭔지 제목이 보이십니까? 네, 아큐정전입니다. 아큐정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말이야
창문도 없고 절대 부술 수도 없는 쇠로 만든 방이 한 칸 있다고 치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네. 머지않아 숨이 막혀 죽을 거야. 하지만 깊이 잠이 든 상태니 무슨 죽음의 비애 같은 건 느끼지 못하겠지. 그런데 지금 자네가 큰 소리를 내어서 비교적 의식이 있는 사람 몇몇을 깨운다고 하세. 그러면 이 불행한 몇 사람은 가망 없는 임종의 고통을 느끼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네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미안하지 않나.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기왕에 몇 사람이라도 깨어나면 그 쇠로 된 방을 깨부술 희망이 절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 이게 루신이에요. 루신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루신의 아큐정전이거든요. 네, 아큐정전인데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 잠시 같이 봐도, 요거는 형태는 첫 번째 거가 되겠죠. 같이 읽어만 봤는데도 선생님들이 각자 느끼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네, 내 삶에 비추어서 바로 이입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독서 치료의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간단하니까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강연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절친하고 친절 이거는 기억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동일시, 이 단계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동일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일시. 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뭔가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동일시라는 건요, 일단 책을 보시는 순간 선생님들은 동일시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 책에 있는 특정한 인물에 꽂히게 돼요.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 아십니까? 네, 그 동화책 아시죠? 그죠? 예, 우화에 나오는 건데, 빨간 모자와 늑대 책을 어디에 가져가느냐. 예, 성폭력 피해 여성 집단 상담에 독서 치료 자료로 가져갔을 때 이분들이 말을 안 해요. 왜? 제가 만약에 상담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단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뭘 안다고. 예. 아무것도 우리의 삶은 상태는 경험하지 못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이 맞닿는 지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빨간 모자와 늑대를 가져갔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참 입을 안 열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늑대 너무 못됐네요. 미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동일시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저자의, 주인공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감정의 정화라는 단계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통찰이죠. 하지만 이 세 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 세 개까지는 독서치료의 원래 단계고요. 마지막에 자기 성장이나 변화까지 일으켜진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책을 읽는 순간 자동으로 되는 거는 카타르시스까지는 자동으로 되세요. 대체로. 그런데 통찰이 일어나고 자기 성장이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 우린 여기서 독서치료는 발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집단을 이끄는 상담자가 좋은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질문은 어떤 겁니까? 개방형, 폐쇄형, 어느 겁니까? 그럼요, 개방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개방형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너는 어떻게 느끼니? 예, 네 감정은 뭐야? 어떤 인물에 좀 더 인상적으로 이렇게 가닿니? 예,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지. 그런 오픈형 질문을 하셔야 그 다음에 통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질문을 잘하는 건요, 평상시 나의 언어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내가 평상시에 비교적 주위 사람에게 지시적인지, 뭔가를 교훈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나의 삶의 가치관은 남에게 나의 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쪽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평소에 좀 교훈적이고 지시적이다면 발문을 할 때도, 봐봐, 여기서 배운 게 있어 없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너 배운 거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책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이러면은 얘기를 하겠죠, 그죠? 저는 좀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재미없을 수 있어. 그럼 넌 어느 책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혹은 재미는 없지만 혹시 인상적인 장면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치료에 대해서 잠깐 결론을 내리자면요. 일단 나를 알아가고 내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힘든 사람들에게 책을 매개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상처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이 가지는 것 자체가 아까 통찰까지는 못 가도 카타르시스까지는 자동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치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과 정서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글이 주는 어떤 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글이 주는 힘인데 제가 살짝 선생님들 조금 약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 얘기를 드리면요. MBTI 혹시 다 해보셨나요? MBTI 해보셨어요? E 손 들어보세요. E 같아요. 네. I 한번 손 들어볼까요? I. 반반도 있어요, 선생님.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이 마이어스 브룩스 모녀가 만든 그 척도지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분들이 상담사는 아니에요.
예, 심리 상담 전문가는 아닌데 척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왜 예전에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예전에 AB 혈액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선생님 조선 시대쯤 약간 좀 거슬러 가면 네, 그래서 그때는 아유 B형 남자 안 돼 막 이랬거든요. 예, 들어는 보셨나요? 역사책에서 보셨죠? 그래서 B형 남자 안 돼 이래요. 그리고 좀 꼼꼼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니 A형이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트리플 A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삐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나마 MBTI가 나오고부터는 이 MBTI가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나눴거든요. 혈액형일 때는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A, B, O, 뭐 AA, AB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거 말고 B, O로 나뉘잖아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16가지로 이렇게 나뉘니까 좀 더 사람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제가 MBTI를 선생님들이 인터넷으로 하면 아주 간단한 검사만 나올 겁니다. 간단한 검사만 나오는데 이거를 세부 정밀 검사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돈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 이게 이제 드는데 제가 그걸 들여가지고 해봤더니 검사지 결과지가 A4 4쪽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4쪽으로. 근데 그때가 좀 마음으로 힘든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제가 뭐 하는 거를 납득시키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고 이해받을 수 없고 인정이 잘 없던 어떤 타이밍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주기가 있었는데 그때 MBTI 검사지 결과지를 4쪽을 딱 받아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가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ABO만 경험했던 사람이 MBTI를 봤으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냥 제 얘기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MBTI 강사 자격을 따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측정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약간 한계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적혀있는 결과지의 글들이 구절 하나하나가 써놓고 싶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주는 어떤 힘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MBTI 검사지처럼 통계적으로 나온 것보다도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역작들이 있다면 그 좋은 책을 읽었을 때는 나한테 더 많은 감정적인 위로나 혹은 의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도 보겠습니다. 책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이 독서 치료는 은유적으로 내 감정을 조금 한 차례 걸러서 숨기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숨기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상담을 인지 상담이나 이렇게 직접적인 상담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요. 그때는 있는 걸 그대로 다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요 실직을 했고 지금 백수 상태,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지금 백수 상태고 제 얘기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백수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입도 끊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좌절감이 오고 좀 절망이 되고 슬퍼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하셔야지 되거든요. 인지 상담을 하시려면. 그리고 가족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남편은 말이 안 통해. 남편 아니고 그냥 삼식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자기 개방이 있어야 상담이 직접적으로 해결이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독서 치료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책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셔도 돼요. 책에 나오는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워딩들을 잘 보시면 내 얘기예요. 네. 내 얘기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접목해서 미술까지 들어가면요. 이건 바로 투사에서 내거든요. 네, 투사에서 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들을 다 통합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조금 나의 마음을 감추고 너무 비밀을 드러냈어라는 죄책감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독서 치료의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 치료와 이제 의료적인 어떤 것과 상호 보완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기는 한데 저희 시아버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책을 추천드릴까요? 이렇게 주제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친구분이 말기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기암인데 이 친구가 가기 전에 그래도 마음에 좀 좋은 책들을 좀 읽고 가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책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바로. 네, 바로 얘기를 하고 보내드렸죠. 어떤 거를 보내드렸냐면은 소로의 월든에서의 마지막 생활과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이렇게 2가지를 보내드렸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이제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학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학교에 있다. 네, 학교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추천해드렸어요. 네, 그런 마음에, 그죠. 말기암은 사실 좀 요즘은 많이 표적 치료로 이렇게 치료가 되긴 한데 그분은 이제 손쓸 단계가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이제 독서 치료를 조금씩 도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2번째는 개인 치료나 집단 치료의 형태로 예방적이고 과정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책을 매개로 한 문해력 향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결국 리터러시 훈련이 되는 거죠. 언어가 혹은 내가 말하는 게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난 좀 향상시키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물론 잘하는 사람의 것을 보고 모방을 하고 따라 하셔도 돼요. 섀도우 리딩처럼. 그렇지만은 좋은 글을 많이 보시면 내 글쓰기와 나의 언어도 달라지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글을 읽고 내재화하는 표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력도 높아지실 겁니다. 자신의 내면과 무의식에 저항이나 방어를 낮춰서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과정도 앞에서 책이 윤활유가 돼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선생님들 중에 20대 후반이시지만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살짝 손 들어볼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혹시 사춘기 자녀 손 들어보세요. 너무 어렵죠? 네. 이 사춘기 자녀하고도 지금은 같이 책을 안 읽으시겠지만 같이 읽으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네, 같이 읽으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전자도서도 그냥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들고 밤에 이제 자러 들어가서 이게 또 읽어주기가 좋더라고요. 읽어줘요. 네, 그냥 어려운 책도 지가 혼자 안 읽을 것 같은 그런 책도 같이 조금 읽고 자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어제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제 일이 바쁘기 때문에 못했지만은 평상시에 좀 시간이 있을 때는 같이 읽자 그러고 이제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게 오래 남기도 하더라고요. 관점이나 시각의 방향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책을 읽는데요. 책이 나의 곳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나의 곳에서 머물지 않고 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단계를 잘 이루신다면 그 다음에는 주변과 타인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사진 찍으시는데 요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책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이렇게 그림으로 다 되어 있어요. 책이 그림과 글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신에게 친절한 게 최고의 친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친절한 게 최고의 친절이야.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문구들은 좀 체크를 해왔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네가 속속들이 알게 될까봐 때로는 걱정이 돼. 이래요. 네, 걱정이 돼.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더지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네가 특별하길 요구하지 않아. 두더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항상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상대는 우리 그 자체가 좋은 거지.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거지 특별해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왕관 쓰고 가면 좋아할까요? 네, 꽃 달고 가면 좋아할까요? 치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리본 이렇게 달고 가면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거고, 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나한테 먼저 친절하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주변과 타인에게도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친절한 설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친절하게, 네, 말씀하실 때도 조금 긍정적인 언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책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보신다면 그때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 치료라는 것이 과정이 끝까지 쭉 가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한테도 만약에 지금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인원이 많은 자리에서는 나는 없는 척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는 없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혹은 내 내면을 드러내는 게 두렵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장소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술 치료 활동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요, 죽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 속에서 두려움을 먹고 점점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세요. 생생하게 개들이 묻혀 있다가 괴물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상한 데서 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깊이 찾아 들어가면요, 뭔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들이 묵어 있다가 얘가 하나 끄집어내면 고구마 줄기 아시죠? 딸려 나오는 거예요. 막 딸려 나와요. 크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나의 감정들을 조금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댁에 가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오늘 화났어. 화낼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화가 나실 때도 화났음을 내가 객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세요. 화나, 짜증나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짜증나 많이 하시죠. 오늘도 짜증나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 짜증나 하신 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짜증 안 나셨어요? 저는 짜증이 나던데요. 나오면서 집에서 막 준비하면서도 너무 더워 짜증나, 더위는 나, 여름은 내 계절이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짜증나 말씀 평소에 안 하세요?
다들? 오늘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카메라에 안 나와요. 오늘만 안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만 안 하셨어요. 예, 오늘은 약간의 큰 기대를 안고 오셨기 때문에 안 하셨는데, 예, 평상시엔 짜증나 하시죠, 그죠? 예, 근데 그 짜증도 우리의 언어가 자녀들한테도 그대로 갈 겁니다. 짜증나 많이 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그리고 아이가 아니라도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이, 친구가 똑같이 짜증나를 얘기해요. 예. 만약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아, 나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예, 정말 생생하게, 리얼하게. 아, 미쳐버리겠어. 이러거든요. 제가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언어는 제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언어를 한 1년 반 듣다 보니까 1년 반 뒤에 제가 그걸 하더라고요. 예, 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매번 들을 때는 저건 좀 표현이 좀 다르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면교사로 습득해야 되는데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라는 표현도 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예, 왜냐하면 짜증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거든요. 짜증나를 깊이 들여다보시면 여러 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그러면은 이게 짜증이 아니고 어떤 때는 억울함이에요. 어떤 때는 슬픔이에요. 섭섭함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때리고 싶죠, 그죠? 예, 어떤 때는 때리고 싶어요. 그게 짜증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내가 퉁쳐서 짜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내 감정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면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화가 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화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금니 악물고? 아니죠. 나를 좀 한 걸음 띄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을 텔레비전을 보듯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화가 나고 피곤한 상태야.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 뭐라 그럴까요? 아, 그랬겠네. 네, 그죠. 아, 되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빵 샀어. 그래서 빵 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삶의 해답을 찾고 싶을 때, 예, 그리고 나 대신 고민해 줄 누군가. 이게 꼭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였겠지만 또 듣고 계시겠지만은 책에서 조금 답을 찾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 그림 누구의 그림일까요? 고흐의 무슨 그림요?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목을? 아, 선생님들 센스가 있으신데요. 이 별이 빛나는 밤,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전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신분열증과 난시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들 많이 해석을 하죠. 이렇게 빛이 분산되는 것들. 그리고 이 그림은요, 어떤 제목이죠? 아, 정말 미술의 조예가 깊으시네요.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고흐를 잘 들여다보시면 영혼의 편지라는 책, 제가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동생 태호한테 편지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은 생전에 팔린 그림은 한 편. 어떤 거요? 어떤 그림이 팔렸을까요? 네, 이게 팔렸어요. 이것만 팔렸어요. 이것만 팔렸고 한 작품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극도의 좌절감과 절망감과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따라오는 빈곤함, 이런 것들과 몸의 고통, 편지를 보시면 그런 게 다 나와요. 편지를 보시면 지금 35살인데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살겠나 이런 말들을 동생한테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을 향한 어떤 애정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을 계속 모델로 써서 그리고 싶은데 돈을 못 주니까 사람을 못 그리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냐면 풍경화로 가요. 정물로 가요. 하지만 그 그림도요, 고흐의 해바라기 아시죠? 그죠? 그 해바라기 그림이 왜 그 당시에 팔리지 않았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생하고 예쁜 걸 다 좋아했어요.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유행이 그랬어요. 요즘 유행은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선생님, 마라탕 이런 겁니까? 예, 어때요? 예, 유행이 있거든요. 유행이 있는데 그 당시 그림은 아주 예쁘고 생기 넘치고 활력이 있는 이런 그림을 좋아했어요. 근데 해바라기를 고흐가 어떻게 그렸냐면, 고흐 화가는 해바라기를 아침에 사요. 꽃병에 꽂아 놓잖아요. 그걸 유화 작품을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예, 대충 하루는 이상 걸려요. 하루 종일 얘를 보고 그리니까 시들잖아요, 저녁에. 그럼 그 시간을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린 해바라기는 생생하고 노래요. 하지만 저녁에 마무리되는 해바라기는 좀 시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들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안 사요. 안 샀던 거죠. 시간을 잘못 태어났어요. 시간을. 너무 안타깝죠. 이게 지금 인터넷에 조금 떠도는 고흐의 그림 작품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작품의 제목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인데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해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휴대폰 보는 사진으로, 네, 그림으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네, 이게
정말 극도의 슬픔 속에 우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흐 작가가 한국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화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까 텍스트라는 것을 좀 확장해서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회화까지 확장을 좀 해서 봐주십시오. 고흐가 생전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고 글도 많이 썼거든요. 편지 많이 썼기 때문에 고흐의 삶도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세계에 대한 시각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거는 독서 치료의 몇 가지 현장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마무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독서 치료하는 장면에서 사람 얼굴은 찍지 않았어요. 이 장면은 다들 찍히길 원하지 않아서 안 찍었는데 저는 실명도 안 씁니다. 예, 그냥 이 사람은 해파리를 그려놓고 자기 별명을 해파라고 써놨어요. 해파. 떠다니고 싶대요, 그냥. 예. 요즘 노래 중에 그 후라이의 꿈인가? 악동 뮤지션의 예, 아시죠, 그죠? 그 노래 보면 그냥 흘러갈래, 굴러갈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갈래. 해파도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독서치료 활동 후에 같이 이제 좀 중학생들이라 가지고 만들기를 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점토로 표현을 하라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도 표현을 하고 자기를 닮은 것도 표현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작게 책자도 만들어 보고 혹은 어떤 서로 간에 칭찬하는 글들을 써보기도 했어요. 여기서 한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빅이글의 비평서라는 거 혹시 글자가 작은데 좀 보이실까요? 빅이글 이 친구가요. 학교 다니는 3년 내내 목소리를 들어본 친구가 없어요. 네,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이 친구가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10주 정도 했거든요. 10주 정도 하니까 마지막 주엔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안 할래요라는 것까지라도 괜찮아요. 안 할래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나중에 뭐 할래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마음을 열어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중학생들 하는 장면이고요.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 장병들도 있어요. 제가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갔다 왔어요. 원래 참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하사로도 못 가는 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놓쳤지만 징집을 했다면 갔을 텐데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군생활 정말 잘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군부대에 독서 치료하러 갔었어요. 2년 반. 갔는데 이 장병들 보니까 또 아들 같더라고요. 아들 같아가지고 간식을 사가고 이렇게 같이 먹자 그러고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이게 마지막 시간에 1년 뒤 자기한테 쓰는 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보내줬어요, 다시. 자기 집 주소를 쓰고 부모님 얘기를 쓰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 이제 제대하고 나면은 백수 상태로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이런 것들도 다 담겨 있었는데 그거는 공개를 동의하지 않아서 제가 공개는 못 합니다. 일단 보냈어요, 편지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서관 쪽에서 같이 프로그램 하고 이분들은 같이 책도 냈어요. 책을 내가지고 그 출판 기념회처럼 했던 행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가 조금 산발적으로 되긴 했으나 선생님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핵심들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예쁜 생각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쓰는 글, 이 모든 것들이 내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도 글을 쓰실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정연을 하셔가지고 정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정밀하게. 말을 잘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언어를 쓸 때도요. 이게 사지선다의 문제 같아요. 언어를 쓸 때도 야, 네가 어제 그렇게 말해서 내가 되게 섭섭하더라 라는 선택지가 1번이라면 그 한 4번 정도의 선택지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난 좀 섭섭함을 느꼈는데 너는 어땠어? 너도 좀 힘들었지? 라는 선택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좀 정밀하게 다듬으셔가지고 말씀을 해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해결되는 것이지 여기서 충돌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책을 통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독서 치료의 과정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저항 같은 것들이 변하고 싶어요. 다. 지금의 나에 대해서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충족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딘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변화를 하고 싶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격렬하게 그 변화에 저항하고 싶어 해요. 나이고 싶거든요. 그대로. 나이고 싶거든요. 나의 정체성이 왠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이 다음을 또 이어간다면 그 뒤에는 다른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습관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신다면은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다른 형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이런 사진들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좀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피아노를 깨라는 게 아니고 생각의 틀을 깨시고 예, 하늘을 향한 문 이런 것들, 계단, 예, 책장이 넘어가는 장면. 사실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주로 어떤 거에 관계가 돼 있습니까? 경제적인 거에 많이 관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 돈이면 해결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돈이 없다면, 네.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얼마 없다면 그 돈이 모일 때까지 내가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버티는 힘 중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인내, 그리고 끈기, 그리고 잃지 말아야 될 나의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 나에 대한 긍정성,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 도전의식 이런 것들은 잃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감정들은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는 문제를 예를 들자면 그게 생길 때까지 나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이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책에서 온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결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책 읽기와 나의 독서를 통해 쌓은 나의 내면의 힘, 여기서부터 올 것이다. 제가 독서 소모임을 7월 달에 할 거거든요. 참여를 할 건데 혹시 신청하신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책을 뭔가 일치하지 않는 거 보이시죠? 책은 표지는 3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목은 4개거든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볼 책은 다들 아시는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고 두 번째 책은 지관도서에서 추천하는 책 목록에 있던 것인데요. 클라라와 태양 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위에도 제가 올려져 있는 거 봤어요. 주황색 책 있고 그다음에 데미안, 누구나 잘 아는 데미안 책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책 콤만 나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원래 나갈 때는 제목이 나라는 책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이 되실 거예요. 이때 소모임을 하실 때.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중에도 쭉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연을 마무리를 하고 선생님들께 제 인스타그램 주소와 이메일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좋은 생각 1월호에 글을 의뢰받아서 썼는데요. 사례를 약간 여기에 넣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내담자의 정보가 사실 좀 공개는 조금 힘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빅 이글처럼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 책에 제가 냈던 글을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약간 얘기를 보태서 빛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빛이라는 이름을 닉네임을 붙인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짐작이 되세요? 빛. 드러나고 싶지 않다고요? 반대로 말씀하셨네요. 빛인데요. 자기가 빛인데요. 이 친구는 약간 초에서 밝혀진 촛불 같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타다 못해 제가 되기 직전이더라고요. 너무 소진되고 있었어요. 너무 소진되고 있었고 자기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았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그 죽음을 형상화해서 좀 그려보자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걸 좀 표현을 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의 임종의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미술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보니까. 그리고는 주변에 가족들이 다 둘러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죠. 이 친구가 죽음에 관한 거를 제가 일기로 좀 써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좀 긴 기간이 진행됐거든요.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자기 얘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좀 글을 써보고 그 다음에 죽음을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보니 제가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라고 어느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는 우린 닉네임밖에 몰라요. 실명을 모르거든요. 연락이 와가지고는 DM으로 연락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저 어디 일하게 됐어요. 저 이제는 죽는 거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모든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닉네임이 고슴도치라고 자기를 지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어떨까요? 뭐 때문에 힘들까요? 고슴도치라고 불렀는데요. 가시, 그 상비를 잡고 자기의 가시를 찌른다. 보호였어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반대로. 반대로 보시면. 자기가 찔리고 있었던 거예요. 찔리고 있었고 주변에서 계속 괴롭힘을 받던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예, 고슴도치가 돼버린 거죠. 예. 금방이라도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를 것 같더라고요. 또 다시. 예. 그 친구한테는 제가 가시소년이라는 그림책을 좀 추천을 해줬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책보다도 이 친구가 고슴도치라고 부르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같이 책을 보고 독서 치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집단원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10명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자기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회사도 그만두고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 속에서 받고 싶었던 인정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를 했냐면 다 안아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누구야 괜찮아. 다 울었어요. 결국 다 울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70대 평균의 나이를 구성원으로 이렇게 되는 집단 치료를 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자기를 주로 꽃에다가 묘사를 하세요. 꽃. 화려했던 어떤 시절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있고요. 지금에 대한 연민도 있고요. 아름답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왜냐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분들이 나이는 70대인데 말을 한참 하다 보면은 소녀들이 앉아 있어요. 그 느낌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소녀들이 앉아 있어요. 얘기하는데 나 그쪽에 골목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녀들이에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실수할 뻔했어요. 누구야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아주 어린 소녀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전히 예쁜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꽃보다 예뻐요. 꽃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막 화를 내요. 자기가 더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제가 조금 선생님 질문을 해주셨는데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난이도 있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는 조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해서 일단은 독서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 대체로 한 80~90% 이상은 안타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네, 성공적이었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답이 됐을까요? 또 다른 질문 좀 주세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독서 치료 쪽으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신다면 일단 책을 좋아해야 돼요. 책을 좋아하고 나도 글쓰기가 재밌고 이런 분들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는 어린 왕자 추천합니다. 무조건 어린 왕자 추천드립니다. 그 어린 왕자 책이 그냥 시간이 지나고 읽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술꾼의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스스로 술 계속 마시는데 어린 왕자가 물어보잖아요. 왜 술을 마셔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술을 마셔. 결국 나중에 물어보다 보면요. 이 술을 마시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계속 술을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 왕자 책을 추천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추천책 좀 말씀해 주세요. 저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생각을 안 천천히 생각하셔가지고.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냥 불현듯 생각. 네. 인생 책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기 앞에 인생. 에밀 아자르의 네. 인생이라는 네. 말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도 인생 책이라고 꼽으시는 책 중에 한 권일 것 같아요. 선생님도 따뜻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매우 모난 사람. 추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좀 해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책 모임을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뭘 많이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전 도서관 방문, 이제 도서관 나들이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책을 지금 멀리하는 친구들이 네.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했지만 책을 잘 안 한 권씩 돼요. 주고. 한 권씩 주고. 네. 그 산문집인데, 네네네. 우리 집에서 책 자체를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예. 지금 답이 나왔어요. 그림책. 네, 그림책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집 같은 이런 간단한 그림책을 하시면은 선생님 책을 다 나눠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그림책 읽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림책 쭉 읽다가 보면은 그림책의 세계도 학술적으로 연구된 게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트 그리너, 그럼요. 이 책도 그렇고 저기 있는 미움이라는 책도 있어요. 위에 보시면요. 예, 미움 저 책도 굉장히 괜찮아요. 백희나 작가. 예, 한국의 그림책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 책도 다 추천드려요. 근데 이 그림책을 파다 보면은 사실 접근이 너무 쉽고 생각할 거리가 많고 윌리엄 스타이그 같은 그림책 작가는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책은 아이들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책들 가지고 접근을 먼저 시도하시면은요. 이 글이 내가 읽어지는 어떤 그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은 이런 책 한 권 읽었어. 이것도 한 권이거든요, 무조건. 네, 한 권 읽었어가 되면은 그 다음 또 2권 읽고 3권 읽기는 쉽단 말이죠. 그림책 많이 읽으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혹은요, 그 주차마다 담당하는 사람, 발제자를 좀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발제자를 정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또 안 올까요? 또 안 올까요? 영화 보면 영화도 보고
아, 그렇게 하시면 좋죠. 예, 책하고 연결된 영화. 전시장 가서 네네네. 네, 이 모임이라는 거는 항상 자발적인 모임은 조금 유대가 반강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대가 조금 연결고리가 약간 느슨하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합니다. 달래가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고생하셨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쓰셔야 돼요. 글을 쓰셔야 돼요. 저는 자기 치유적 글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이제 도서관에 많이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아까 그 책을 같이 쓴 것도 그거였거든요. 자기 치유적 글쓰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독서치를 왜 하게 됐냐? 라고 하면은 원래는 중문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학위까지 쭉 공부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현대문학을 전공했어요. 중국 현대문학을 했는데 문학 비평 수업을 하는데요. 남학생이 한 절반 정도 수업을 들었어요. 예비역들도 있고 제가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이 말 또 하네요, 그죠? 그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예비역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은 사고가 이미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비평문을 같이 쓰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읽은 책이 그 중국의 작가 중에 심종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되게 향촌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가인데 사실 시대상과는 안 맞는 향촌을 노래했어요. 그 시대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막 내전이 있던 시기인데 이 사람은 그 현실을 떠나 도하원 같은 어떤 낙원을 이제 그 소설에 담았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같이 읽을 때 다들 좀 행복했어요. 약간 현실을 떠나서 행복해하고 소설을 읽고 비평문을 써오라 했는데, 한 친구가 어떤 걸 써왔냐면은 비평문을 쓰고 제가 불렀어요. 네, 불렀는데 왜 뭐를 썼냐면, 그때는 비평문을 제가 조금 자기 경험과 연결해서 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군대에서 자기 선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걸 왜 썼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소설을 읽는데 그 소설에도 죽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죽음들을 보니까 나의 가장 최근의 죽음이 떠오른다.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까지 소환이 되더라. 그걸 다 썼어요. 글에다가 비평문에. 거의 자기 얘기가 3분의 2. 소설에 대한 비평은 3분의 1. 그걸 다 써가지고 그래? 그 힘들었겠다. 이 정도 말밖에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었겠다. 그래서 왜 뭐가 지금 후회가 돼서 그 글을 썼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그걸 막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말을 못 할 수 있죠. 예. 못 할 수 있는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였고, 그걸 글로 써서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글로 써냈고, 그 학기가 끝날 때쯤 제가 물어봤어요. 네 마음이 힘든 게 그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쓰고 나서 좀 속 시원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그렇게 좀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질문하는 사람은 옆에 없지만, 상담자는 옆에 없지만 내가 경험한 카타르시스까지를 가지고 이 책 안에서 마음에 드는 문구가 하나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문장이든 단어든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써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기처럼 쓰시다 보면은 뭔가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글 쓰는 거 좋아하십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쓰는 걸 하기는 하는데 네네네. 좋습니다. 솔직하게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마음에 스스로에게 저항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가로막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한 5시간 선생님하고 단독으로 있으면은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 5시간은 조금 무리라서 그런데, 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스스로 글을 써보시면요. 이게 몇 차례 쓰시다 보면 나와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찾으시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세요. 넘어갔네요? 연락 주세요. 아까 찍으셨죠, 그죠? 안 찍으셨어요? 옆에 분이 찍으셨어요. 공유 좀 해주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하시고 싶은 멘트라도. 네, 어떠세요? 네, 선생님. 실시간으로 질문이. 정선현님이 올려주셨는데, 네네.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서 책 읽을 에너지도 없을 때,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을 때 독서 치유가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무기력해졌다는 거는 나의 욕구가 계속돼서 좌절된 경험 때문이에요. 좌절된 경험 때문인데, 이게 내가 살아오던 패턴을 한번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속도로 걸어와서 여기까지 닿았는데 계속 좌절돼서 무기력해졌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아까 마음의 집 보셨잖아요. 내 방의 문을 닫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의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엄청나게 좌절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좌절이 왔는데
이건 뭐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을 하나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요가 학원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네,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제 몸은 운동을 할 몸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닌데 그 요가 학원에 등록을 해서 갔더니 정말 민망하게 이제 복장을 입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갔어요. 무조건 갔어요. 한 2, 3주는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그 간동하는 조금 회피한 어떤 느낌, 피신해 있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리고 요가 할 때 보면은 좀 좋은 말과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좀 치유를 얻고 가서 에너지를 채워서 거기 다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가 선생님이 저한테 그분 왜 그러셨어요? 그만 좀 먹어요, 회원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원님 오늘도 저녁 먹고 왔죠? 그만 좀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상. 그 자리에서 상처를 입고 요가 학원을 그냥 환불받았던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경험이 있긴 한데, 한 3주는 치유가 됐어요. 3주는 치유가 됐고, 그 3주 전에 달려갔던 그 문제점도요, 약간 희미해졌어요. 네. 제 습관을 바꾸니까. 그리고 저는 그 활력이 없을 때, 그리고 뭔가 막다른 길, 인생에는 항상 막다른 길이 있거든요. 그 활력이 조금 떨어질 때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절망이 찾아오고 제가 이거를 이제 방송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도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분을 찾아가지는 못해요. 매우 밉지만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 경험으로 이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를 탓하기 시작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찾는 게 다른 공부인 것 같아요. 다른 공부. 독서 치료로 나아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새로운 공부를 또 올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아까 선생님이 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강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를 또 추가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느 지점에서 제가 해왔던 것들과 닿는 지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니까 에너지가 또 나요. 네, 저는 자유롭고 싶잖아요. 아시잖아요. 자유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책들과 그 다음에 학문과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곳에서 에너지를 찾는 것 같아요. 아까 본인의 욕구를 다 파악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에 맞는 것들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뒤에 잠깐 봐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저 책을 가져오셨네요. 예, 그림책, 케렌시아를 찾아 떠나는 그림책 여행이라는 책이 있고, 저거는 이제 상담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 두 분하고 같이 쓴 책이거든요. 저 책이 있고, 저는 원래 이제 중문학 쪽으로는 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번역을 주로 했는데요. 현대문학을 하다 보니까 번역된 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도 원문을 읽고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글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저는 좀 힐링이 됐었어요. 하지만 번역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할 거지만 번역책을 한 5권 정도 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각과 정체성도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했거든요. 관련된 책이어가지고 전공하고. 그 외에는 다른 분들하고 대중 강연하면서 만든 책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저자로 들어가진 않고 편집으로 좀 들어가기도 하고, 왜냐면 그분들의 글이 더 집중받았으면 해서 그렇게 들어간 책들이 좀 있고, 에세이집을 같이 작업한 적은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작업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부산 미각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게 부산의 맛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건데, 제가 요 앞번에 지관서가에서 했던 강연이 돼지국밥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오셨나요? 네, 그때 오셨으면 돼지국밥 드렸을 텐데. 네, 아, 네네네. 그 강연을 한번 했었고, 예, 그 책이 지금 조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해요. 벌써 그 팔로우를 하셨어요? 오, 선생님 LTE 속도. 네, MZ 세대시니까 당연하죠. 그럼요, 20대 후반이시니까 빠르시네요. 네, 또 시간이 조금 여유가 더 있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중문화 전공하셨는데 아, 그 상실이 있었어요. 네, 상실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상실이었고, 그렇게 이제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가 이건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극복이 안 되고, 애도의 기간이고 뭐고 제가 지자체에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좀 약간 T여가지고 검색을 막 해봤는데 애도 상담을 해주는 어떤 기관이나 매뉴얼이 없어요. 네, 선생님들도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고, 남이 아무리 옆에서 힘들지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공부하러 뛰어갔거든요. 상담치료대학원으로 뛰어갔는데, 이거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미쳐가지고 그 생각에 닿아서 제가 배우러 갔고, 거기서
제가 원래 하던 문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을 원래 하다 보니까 미술은 조금 네, 그렇고 그냥 인지 상담은 또 조금 너무 네, 그건 그냥 다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원래 해오던 문학과 접목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 그때 마침 부산에 모 대학에 독서치료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1기로 딱 들어갔거든요. 1기로 들어갔는데 박사가 있는 걸 속이고 들어갔어요. 예, 학위를 약간 낮춰서 들어갔어요. 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들어갔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서치료를 과정을 공부하면서 심리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역동과 사례들을 공부하는데 그 안에 제가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먼저 경험이 없으면 남에 대한 치료라는 걸 안 나가시는 편이 좋기는 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먼저 경험을 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과정 2년 동안이 애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던 과정. 그래서 조금 이제는 긍정적으로 그 시간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울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어떤 과정 속에 있구나. 예, 우리가 이때까지 터부시해왔던 어떤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냥 계속 그림자처럼 곁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좌절이나 바닥을 치는 경험 이런 것들 전 최대한 끝까지 가봅니다. 일단 그리고 얼마나 지옥까지 내려가는지 보자. 이런 말 해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요. 예. 보자 이렇게 막 달려가거든요. 가서 부딪히고 그냥 튕겨 나오자 올라오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내가 치유되는 과정을 겪으면 혹시 나한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도 내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빛이라는 친구도 죽음을 얘기하는데요. 그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언젠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 이게 정말 나한테 주어진 끝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지 않고 실제로 아주 깊이까지 들여다보지 않은 다음에는 그런 내담자가 왔을 때 말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하고 연결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2분? 네. 강요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게 독서 치료 과정이나 상담을 진행을 하더라도 항상 성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성공은 아니고 자기 마음을 끝까지 내보이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자가 다양한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술치료 쪽은 전공은 아니지만 따로 공부를 좀 했었고 그러면은 글 쓰기가 힘드시면 그림으로 해보세요 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작품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해보시죠 하는데 일단 상담자로서는 그분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선택하는 형용사나 서술어 자체가 다룰 수 있습니다. 동사 자체가 다를 수 있고요. 이 언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시려면은 최대한 집중을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1대1이면 좀 쉬워요. 1대1이면 항상 좀 난이도가 훨씬 낮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내가 개방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먼저 개방을 하죠. 제가 개방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먼저 드리면 제 케이스가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세요. 단계적으로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마음을 끝까지 안 열 수 있거든요. 안 여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성취라고 본다면 그 상담의 성과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성과예요. 일단 네, 성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빠지고 가능한 한 한두 번 빠지더라도 안 빠지려고 애쓴 거 그거를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얻는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인정은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1, 2%밖에 안 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또 1, 2%가 쌓이면요 30%가 되면 나올 수 있어요. 30%가 됐을 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없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려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온다. 그럼 연락하시라고요. DM으로. 네, DM으로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연락을 꼭 주시고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실 때 나를 걱정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만 전달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회신을 꼭 받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인정해요.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예, 나무처럼 여기 붙어서 서 있을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이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청료, 제가 대학교 수업에 상담을 조금 독서치료를 접목한 적이 있거든요. 이 수업이
강의 평점 5.0을 기록을 했어요. 5점 만점에 5.0을 기록했는데 이 친구들이 힐링하러 오는 수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기분적으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들이 와서 울고 웃고 정말 점수를 못 받아도 웃고 나가더라고요. 네, 점수를 잘 못 줬는데도 웃고 나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경청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구를 써놨어요. 그랬구나. 네,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그랬구나. 아, 그래. 괜찮아. 아, 잘했어.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이해한다. 이걸 억지로 시켜요. 네, 억지로 시키면서 여기 써놓거든요. 문구를 한 30개를 써놓고 얘기를 해요. 옆 사람이 하는 얘기를 3분 동안 들어주는 동안 요 말만 하라고. 요 중에 골라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경청의 연습인 것 같아요. 경청은요. 묵묵하게 듣고만 있는 거는 경청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들으면서 정말 의미 없지만 어떤 리액션, 자세, 약간 상대 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눈을 왼쪽에서 좀 맞추면서 이렇게 상대 눈을 계속 쳐다보면 좀 피로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디를 보시냐면 이 삼각 지역, 이거 보시면 좀 편해요. 꼭 눈을 안 봐도 이 근처를 보면 상대는 내 눈을 보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들어주실 때 이 근처를 보시면서 눈썹과 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저를 한번 그렇게 봐보세요. 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대답은 의미가 굳이 없어도 조언 금지, 잔소리 금지, 내 주장 금지 이렇게 하시면 경청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